자, 오늘 이것이 진짜 특수경매 입문이다 해갖고 이 특수경매 강의를 4번을 하게끔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 날 4번을 하게끔 돼서 우리가 총 특수경매, 소송경매, 부동산 소송이다 1, 부동산 소송 2 해갖고 특수경매 과정이 4과목인데 그 한 과목을 한 달에 하면서 4번씩의 강의를 하다 보니까 4과목을 전부 다 그렇게끔 되면 한 4개월이 걸리게끔 되는데 요즘에 이제 동영상으로도 많이 지방에서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동영상 들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1년 동안을 계속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에 보면 파트 1에 경매를 알아야 특수경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경매와 특수경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파트 2에서 특수경매 입문을 위한 권리분석, 그러니까 일반 권리분석, 특수경매 권리분석에 대한 설명을 하고 파트 3는 이러한 특수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팔고 빠져나오는 실전 사례를 약 20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것이 3번이고 오늘 1, 2는 오늘 하루에 4시간 동안에 강의를 하게끔 되니까 이렇게 새겨서 들으시고 또 정확하게 잘 못 들으신 경우에는 그 집에 가셔서 동영상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앞에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왜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었냐면은 오늘 낮에 동영상으로 정확하게 강의를 해갖고 지금 유튜브로 올려놨기 때문에 집에 가서 들어보시면 오늘 이거 말고도 앞에 정확한 강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밴드. 예, 밴드에 들어가시면 보면은 그래서 오늘 느긋하게 또 오늘 강의 못 들으신 건 또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시작하기 전에 다른 얘기를 좀 한 겁니다. 파트 1입니다. 경매를 알아야 특수경매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죠. 강 사장님 부동산 샀어요? 부동산 샀어요? 네. 샀어. 부동산을 샀으면 돈을 주고 등기이전을 했죠. 네. 그럼 돈 주고 부동산을 등기이전 했을 때 강 사장님한테 들어온 이득이 뭡니까? 돈을 몇 억을 주고 부동산을 샀죠. 등기 이전했죠. 그럼 돈을 지불했으니까 돈을 지불하는 것만큼 무슨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득이 왔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동산 명의가 아니고 제 거. 명의가 된 것이 무슨 이득이야? 자동차를 사서 이름을 내가 타고 다니면서 강 사장님 이름으로 해놓으면은 그냥 이득이 된 거야? 타고 다니는 건 내가 타고 다니는데? 네, 소유가 제게 된 거니까 제가 쓸 수 있죠.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들은 잘못 부동산을 잘 못 고르는 겁니다. 즉 이게 뭐냐면 부동산을 사서 돈을 지불했을 때 나한테 오는 대가는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지리산에 있는 산 임야가 100만 원이 나와서 사 안 사? 안 사? 왜 안 사? 사용할 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점유하고 사용하는 권한이 나한테 없는 부동산은 세금만 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만 질 뿐이지 점유와 사용의 권한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부동산은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부동산을 내가 빌려서 강의실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산 주인은 나한테 자기의 부동산을 산 것을 점유와 사용에 관한 권한을 나한테 빌려주면서 나한테 월세를 받죠. 그 수익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은 뭐가 와야 되냐면은 점유와 사용의 권한이 와야 되는 것이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부동산을 돈을 주고 샀는데 나한테 점유와
사용의 권한이 안 오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동산은 가격이 어떤다? 떨어졌는데 떨어졌을 때 내가 해결을 해서 점유와 사용의 권한을 내가 찾아오게끔 만들어서 그걸 다시 제3자한테 팔게끔 만드는 것이 특수경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경매를 알아야 특수경매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특수경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를 알아야 되니까 경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가 경매란 무엇인가? 사람이 살다 보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생기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정당하게끔 자기 채무만큼을 변제한다면은 사회가 복잡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는 거는 나쁜 사람이고 못 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 건데 상대편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는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똑같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상대편의 부동산을 팔아서 자기의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경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그러면 경매는 뭐가 있냐면 임의 경매가 있고 뭐가 있어? 강제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자, 강 사장님이 10억이 생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래. 이자를 월 4부로 주겠대. 빌려줘 안 빌려줘? 4부요? 응, 4부 준대. 4부라 그럼 저 그거 잘 모르겠는데 4부가 뭐죠? 월 4%를 준다는 얘기야. 4%요? 10억에 1년이면 48%를 준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1억 빌리면 1년에 4,800만 원을 이자로 준다는 뜻이야. 빌려줘 안 빌려줘? 자, 이거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그러면 빌려주는 게 맞았는데 이렇게 이자를 주겠다는 사람은 띄어먹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자를 100% 주겠다, 200% 주겠다는 얘기는 자기가 진짜로 이자를 줄 마음이면 그렇게 준다고 부분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자를 준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말대로 그 정도를 준다면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회수하는 걸 만들어 놓고 주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죠. 안 갚는다? 그러면 회수하는 걸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수하는 방법이 공증을 쓰는 방법도 있고 차용증을 쓰는 방법도 있고 뭐 가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내가 내 돈을 회수하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 공증하는 거, 차용증 쓰는 거, 가등기 하는 거, 설정하는 거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거 할래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뭐 가등기가 좋다, 설정이 좋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죠? 은행이죠. 은행에서 가등기하고 빌려줘요? 설정하고 빌려줘요? 뭐 하고 빌려줘요? 설정해놓고 빌려주죠.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돈 빌려준 걸 회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설정이라는 거예요. 은행이 하는 게 설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을 빌려줬을 때에 회수하는 방법은 설정을 하면 빌려주는데 아니 빌려주면 회수할 수가 있는데 1억짜리를 설정을 해놓고 10억을 빌려주면 회수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매로 팔았을 때 저것이 어느 정도에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금액 안에서 설정하고 빌려주면 2% 이자만 준다고 해도 얼른 빌려주는 겁니다.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냐면 설정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보통 그리고 설정에 의해서 해놓고 갚지 않으면
바로 경매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갚지 않으면 다음 달까지 이자 뭐 얼마 갚지 않으면 경매로 집어넣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하고 그러다가 이게 안 넣으면 그냥 바로 건물 주인에게 사용 승낙서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을 바로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뭐에 의해서? 설정에 의해서. 이게 무슨 경매? 임의 경매라는 겁니다. 그는 처음서부터 돈을 빌릴 때부터 내가 너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이 부동산을 경매로 집어넣어서 네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설정을 했고 거기에 의해서 경매가 집어넣는 것이 그걸 무슨 경매? 임의경매. 반대로 이번엔 무슨 경매가 있죠? 강제경매가 있죠. 강제경매는 이겁니다. 제가 우리 강사님한테 1억을 빌려달라 했더니 뭐 설정한 거 있으면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거 없는데 그랬더니 우리 이제 강사님 그럼 못 빌려드리죠. 그래 알았어. 그러면 1억 말고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랬더니 또 마음이 약해져고 우리 강사님이 그래? 교수님 뭐 갚겠지. 알았어. 1,000만 원 빌려줘. 1,000만 원 빌려줬어. 잘 썼어. 갚았어 안 갚았어.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절대 나 돈 빌려주지 마.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때는 바로 경매를 못 집어넣고 뭐래? 소송을 해야 됩니다.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돼요. 집행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종실아 너 나한테 1,000만 원 빌려갔는데 왜 안 갚니? 빨리 갚아라. 소송을 해서 판사님이 갚으라고 판결을 내려줬으면 그게 뭐야? 집행권원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나를 알아봐 갖고 자기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동산에 있는 거를 가지고 강제로 설정이 없는데 강제로 경매로 집어넣는 거는 뭐야? 강제 경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과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서부터 돈을 빌릴 때부터 설정을 해놓고 빌리는 거. 두 번째는 설정을 해놓지 않고 빌렸는데 빌려주고 난 다음에 돈을 갚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의 부동산을 강제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 집행권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권원은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권원을 받고 나면은 그 사람의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죠. 임의경매로. 경매로 집어넣었더니 부동산 값이 떨어져 갖고 9억을 받아야 되는데 8억밖에 못 받았다는 겁니다. 1억을 덜 받았죠. 그랬을 때 그 1억 덜 받은 거를 채무자를 상대로 해갖고 다른 재산이 있는 걸 봐서 그 사람의 재산을 또 강제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기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경매는 채권과 채무자 사이에 채무를 갚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경매는 잔금을 내야지 내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을 해서 잔금을 낼 때까지 보통은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갚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과 채무자가 채권을 다 갚아버리게끔 되면 그때 그 경매는 취하가 되는 겁니다. 취하가 되는데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그냥 경매가 떴다가 낙찰을 받기 전에 채권을 갚아버려서 취하가 되는 경우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취하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자기 채권 금액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라 경매 비용도 갚아야지 취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빌려서 1억을 다 갚으면 취하가 되느냐 하면 1억에다가 경매 비용까지 같이 집어넣어야지 취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경매 비용 어느 정도 돼요?
그건 이제 감정평가하고 뭐 평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보게끔 돼서 그 들어간 돈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그 정도까지 같이 다 줘야지 취하를 시켜주지. 그렇지 않으면 경매 비용이 들어갔는데 경매 비용 어디서 건져? 그러니까 경매 비용까지 다 내십시오 해야지 취하를 시켜준다 이런 얘기야. 보통 몇백만 원 해요? 그렇지, 몇백만 원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매가 진행이 됐죠.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낙찰을 받고 나면 일주일 동안에 낙찰 허가, 다시 일주일 지나면 이의신청 기간,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달을 줘서 잔금을 내는 기간 이렇게 있는데 낙찰을 받고 났는데 그때 채무자가 갚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임의 경매는 잔금을 내기 전에 채권을 갚으면은 취하됩니다. 자, 오늘 얘기를 잠깐 할까요? 아까 어떤 분이 점심을 같이 하자 그래서 점심 같이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대부분 점심 식사를 하면은 저한테 뭘 물어볼 때 그냥 물어보기가 뭐 하니까 점심 식사를 합시다 하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내가 점심 식사를 하러 가면서 오늘 또 뭘 물어보려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점심 한참 먹다가 교수님이 먼저 달에 추천하신 용인의 그 아파트 낙찰 받았습니다. 26명인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질르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해가고 그동안에 질르지 않으면서 대문대고 말래 말자 해갖고 썼는데 사실은 72%를 썼습니다. 72% 딱 썼는데 2등하고 111만 원 차인가로 해갖고 1등인데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까지 얘기를 해. 그래요? 그럼 아직 잔금 안 냈겠네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아니요. 잔금 내고요. 어저께 등기 이전됐다는 얘기 듣고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하러 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기 보면 낙찰 받았다고 술 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잔금 내기 전에 채무를 갚아버리면 취하되거든요. 근데 내가 항상 우리 수강생들한테 얘기해. 낙찰 받았다고 술 사면 반드시 취하된다. 그러니까 잔금 낼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기다렸다가 잔금을 내고 나면 내게 되는 거다. 그때는 술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그분 말씀이 사실은 어저께 잔금을 며칠 전에 냈는데 어저께 등기 이전 됐다는 소리 다 듣고 제가 교수님한테 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경매를 하는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내가 그러니까 절대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몇 번 떨어졌는데 아유 교수님 말씀만 따라 지르지 않고 해갖고 한 10몇 번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전 끝까지 지르지 않고 입찰을 할 때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질르지 말아라. 낙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돈을 받으라고 생각을 해라. 아주 명심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고 떨어졌어도 꾸준하게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다. 대놓고 다 가봤더니 거기 뭐 명도할 것도 없이 이미 다 이사도 나갔고요. 아무 문제도 없고 권리비 밀린 것도 없고요.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얼마만 정도 판다고 해갖고 아무 문제 없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도배만 싹 해놓고 새로 전해주고 있다가 한 1, 2년만 기다리게끔 되면 교수님 말 맞다나 지금 한 70% 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감정가대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2년 딱 기다렸다가 매도하려고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로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내가 얘기한 걸 그대로 익힌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그분이 우리 특수경매 입학한 지 한 8개월 정도쯤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8개월. 그분이 이제 보면은 그 정년 퇴임하기 전서부터 작년에 정년 퇴임하기 전서부터 몇 개월을 남겨두고 입학을 했는데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그 사이에 제 강의 쭉 듣고 내가 말하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한
10번 이상을 입찰에 들어갔던데 다 떨어졌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한 8개월 만에 이제 한 열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미 감각이 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입찰 가격을 쓰는 것은 내가 강의를 해서 알아듣지 못해요. 그럼 자기가 입찰을 내가 골라준 거를 10번 이상을 가서 떨어지고 누가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가를 자세히 관찰해 보게끔 되면은 그때서야 이것이 어느 정도 되고 흐름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쯤 써서 어떻게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수익이 생기겠다 하는 것이 6개월이 지나야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원칙을 정확하게 지켰더라고. 올해 연말에는 우리 강 사장님이 오셔서 교수님 말씀대로 해갖고 잘 지켰더니 이렇게 돈을 좀 벌었으니까 다른 건 못 사도 제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사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좀 해보기를 기대를 합니다. 연말인데 성례를 해야지. 네? 연말인데.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서너 번만 딱 익히고 나서 원칙을 알면서 그 원칙을 지키게끔 되면 이 경매에 입문해도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제일 첫 번째, 운전을 하면서 자기 옆에 가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걸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 운전은 뭐해? 양보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운전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분 차를 옆에 탔는데 어떤 차가 앞에 딱 지나가니까 갑자기 속력이니까 왜 이래 그랬더니 나는 저런 꼴 못 봅니다. 야, 이 사람 운전하지 말아야 돼요. 운전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운전을 기본으로 깔고 살아야지 됩니다. 두 번째, 경매를 하면서 자기가 입찰 가격을 다 정해놓고 어느 정도 사야겠다고 들어가서 입찰자에 가봤더니 사람이 많아서 입찰 가격을 바꾸는 사람은 아직 입찰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입찰하려고 하지 마세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입찰에 낙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내가 어느 정도 낙찰을 받아야지 어느 정도가 수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부동산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입찰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가격을 높이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괜찮다고 생각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아무도 없이 단독 공찰이라고 해서 이거 내가 뭐 잘못 받은 게 아니라 이런 걱정도 했으면 안 됩니다. 많다고 해서 가격을 올려도 안 되고 나 혼자 단독 공찰이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닌가 걱정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아직 경매로 입찰할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낙찰을 받지 말고 돈 벌을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 가지는 잊어먹지 마십시오. 네, 절대 경매에 지르지 않는다. 두 번째, 자동차 운전하면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 두 개는 아주 머릿속에 명심을 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시게끔 되면 이건 뭐예요? 경매의 대상은 부동산인데 물론 동산 경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은 일반 경매 기본 원칙을 얘기한 거고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점유가 할 수 없는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경매가 토지만 경매가 나올 수 있고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토지를 맨 땅에 은행에 가서 설정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설정을 하고 또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뭘 하죠? 설정을 하고 나면 뭐를 해요? 또 하나 해요. 설정을 또 하나 해요. 무슨 설정을 해요? 비공개 설정. 예? 지상권 설정을 해요.
그럼 지상권 설정이라는 게 뭐예요? 지상권 설정이라는 것은 그 땅의 점유와 사용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면은 점유와 사용의 권리를 사는 것인데 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고 땅을 빌려주게끔 되면 그 땅 주인이 지상에 사용하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게끔 되면 그 은행은 그거를 경매로 집어넣어도 자기 돈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뭐라 그랬죠? 점유와 사용의 권한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을 같이 설정을 하지만은 건물이 없는 땅을 설정을 하고 그 위에 사용의 권한은 지상권 설정을 같이 하게끔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보면은 내가 어떤 땅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러 갔더니 설정을 하고 지상권 설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상권 설정을 했지만 내가 내 땅이다 보니까 집은 짓고 싶죠. 그러면 지상권 설정이 되기 때문에 내 땅에 내가 집을 지려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은 거기 허가를 내주는 기관에서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은행에 가서 내가 이 땅을 잡혔는데 여기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은행에서 누구 이름으로 짓느냐? 누구 이름으로 짓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건물도 같이 설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을 동의해 준다. 이렇게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계획대로 건물을 다 지었다고 해서 건물이 준공이 나고 나면은 그 건물을 은행에다 설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은행에서 지상권 설정을 동의해서 건물을 짓다가 경매로 나올 수가 있고 돈을 안 갚다 보니까 은행에서 할 수 없이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때 은행에서 경매로 집어넣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땅은 설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땅은 임의경매로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죠. 그러면 은행에서 그 뒷담한 건물 경매로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어요? 아니, 내 얘기 뭐냐면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집어넣는 걸 모르는 사람은 있을 때는 뒷담한 건물은 빼놓고 땅만 경매로 나오고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채권 회수하는 분이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그 뒷담한 건물도 같이 경매로 집어넣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땅 주인이 채무자죠. 그러면 뒷담한 건물은 주인이 누굽니까? 등기부등본도 없고 건축물 과장이 없으니까 뒷담한 건물은 주인이 누구냐고 이런 얘기예요. 뒷담한 건물 주인은 누구죠? 아니,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라고 나와 있잖아요. 건축주가 주인. 그러니까 허가만 받았을 때 이미 건축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건축주가 누구야? 채무자죠. 그럴 때는 그 채무자가 갖고 있는 뒷담한 건물도 같이 지상권 설정한 사람으로서 해준 사람으로서 그 뒷담한 건물도 같이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뒷담한 건물은 빼놓고 땅만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원칙이 아니라 채권자인 은행에서 뒷담한 건물도 같이 경매를 집어넣게끔 신청할 수도 있고 어떤 담당자는 그 뒷담한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 등본도 없으니까 땅만 경매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뒷담한 건물이 가치 경매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건축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건축법을 잘 설명하자면은 어떤 땅을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을 받아서 가서 내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더니 담당자가 여기 건축허가 안 납니다 그래요. 왜 안 납니까? 그랬더니 이미 여기는 다른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즉 하나의 땅에는 하나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이중으로 안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건축허가를 내주려면 먼저 건축허가가 멸실이 되고 취소가 돼야지 허가를 내주는데 어떤 땅이든지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허가를 받고 2년 동안은 그 건축허가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땅을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착공한 것이 없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안 받은 줄 알고 낙찰을 받아서 내 이름을 등기해놓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더니 담당자가 뭐래? 건축허가 안 납니다. 왜 안 나죠? 다른 사람이 뭐야? 건축허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샀는데 내가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은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는 것이 지금 2년이 되려면 3개월이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니까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게 허가를 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1년 6개월이 지나야지 취소가 됩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갔을 때는 담당자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건축허가 받았었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낙찰을 받았는데 막상 낙찰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 건축법에서는 낙찰을 받아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에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그 허가는 취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지 않았으면은 경매는 낙찰을 받아서 최장기간 6개월이 지나면 그 허가는 취소를 시켜서 내가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뭔 문제가 되느냐? 건축 허가를 받았죠? 2년 이내에 착공을 했다는 겁니다. 착공을 했죠? 그럼 건축법에서는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50년이 가든지 70년이 가든지 그 건축 허가는 그대로 살려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내가 낙찰 받은 땅에 건축 허가가 나 있는데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는 취소가 됐는데 내가 낙찰 받은 땅에 가봤더니 착공계를 내놨다. 착공하지는 않았는데 착공계는 내놨을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담당자한테 가서 허가를 내줬더니 착공됐습니다. 그 얘기하면은 제가 가서 보니까 착공계는 냈는데 실질적으로 착공한 게 없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해서 가서 보면 착공계는 냈는데 실질적으로 착공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착공계는 냈는데 실질적으로 착공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내가 취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가 다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근데 바닥 공구리를 쳐놨을 수도 있고 벽 옹벽까지 쳐놨을 수도 있죠. 가서 봤더니 건물이 착공이 돼 있죠. 그러면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땅을 샀어도 그 땅에 점유와 사용의 권한은 나한테 오지 않는 땅을 낙찰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 가끔가다 싸움하는 거 한 번씩 보셨어요? 동네에서 막 싸움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뭐라 그러면 막 싸우면서 소리 지다가 아유 나 당신하고 소리 지르기 싫어. 그냥 법대로 하자. 뭘로 하자? 자, 우리는 거기 건물 짓던 사람하고 싸워야 돼? 법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에 의하면은 착공한 건물은 취소시켜 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인데 내가
전미에 사용하는 권한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 관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서에 보면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4개가 건축 관계자인데 이 건축 관계자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건축주도 바꿀 수 있고 설계자도 바꿀 수 있고 감리자도 바꿀 수 있고 시공자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건축법에 있거든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땅에 건물을 짓다가 건물을 지을 돈이 없으면은 팔아달라고 하면은 짓다만 건물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가 못 팔아준다 이렇게 했는데 못 팔지 않습니다. 건물은 건축주 명의 변경해서 건축 허가 받은 걸 그대로 넘겨줄 수가 있고 땅은 땅대로 등기를 넘겨주면 새로 짓다만 건물을 산 사람이 그대로 준공하면 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를 뭐냐면 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현재 시공 중인 건물 주인 건축주와 협상을 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서 내가 그 허가권을 나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아니면은 착공한 것을 없애버려갖고 철거해버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있던 건물을 철거한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철거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벽과 바닥 공구리가 쳐져 있는 것을 자기가 취소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될 일은 그 현재 건축주, 건축 허가를 받는 건축주를 만나서 여기 건축 허가서를 나한테 팔아라 얘기를 해서 가격을 협상해서 팔고 사면은 가장 좋은 일인데 협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협상 안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을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해서 네가 내 땅에 바닥 공구리를 쳐놓고 옹벽을 쳐놓고 네가 내 땅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너는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나에게 내 땅을 사용하는 지료 돈을 내놔라 할 수 있는 것이 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건물주는 무조건 철거하고 나가야 되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법정 지상권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지료를 내고 건물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은 법정 지상권 인정이 되죠.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든지 건축물 관리 대상이 있든지 없든지는 상관이 없고 판사님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었냐 아니냐만 보고 법정 지상권이 있냐 없냐만 결정합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 건축 허가를 받았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죠. 그럼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 주인이 나 법정 지상권이 있으니까 지료를 내마 이렇게 예의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판결로 갈 때 얘기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정식으로 소송을 하게끔 되면 판사님은 건물 주인 와라 땅 주인 와라 해갖고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다시 건물을 사도록 해라 하는데 건물 주인은 자기가 돈이 없어서 경매로 땅을 뺏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건물 주인이 다시 땅을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돈이 있었다면 아예 경매로 안 나가게끔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이 건물을 이제 사게끔 되는데 협상 가격이 잘 안 돼서 그 당시 협상 가격이 잘 됐다 그러면 조정으로 끝이 나고 나는데 협상 가격이 잘 안 돼서 협상이 조정이 불가능하게끔 되면 이제
법으로 가게끔 되면은 치료를 내라 하게끔 되면 판사님이 치료를 얼마 주라고 결정하죠? 판사님이 얼마 주라고 결정해, 강사장님? 그러면 보통 판사님이 결정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판사님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판사님이 결정하자고 우리 원고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치료를 받는 걸 원하냐?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알았어. 그러면 당신이 치료 감정을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치료 감정을 하는 사람을 신청하는 게 법원에서 치료 감정사를 지정을 하게끔 되면 돈은 내가 냅니다. 그럼 치료 감정사가 나가가지고 땅에 대한 감정을 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면 판사님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가격을 결정이 아니라 치료 감정사가 결정한 거 가지고 돈을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정 시한권이 있으니까 치료를 주라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짓담한 건물이 아니라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등기부 등본이 없고 내가 만약에 거주하고 있다 하면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치료를 내면서라도 내가 이사 갈 때 없으냐 여기 그냥 당분간 살겠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만약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지 않을 수 있죠. 거주하고 있지 않은 바닥공구리만 쳐놓은 땅을 매달 치료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됐을 때는 치료로 판결을 받았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다른 부동산을 알아와서 다른 부동산을 치료로 경매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반대로 허가는 받지 않고 준공은 나지 않았지만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졌을 때는 강제로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이 건물을 강제 기입 등기를 시켜서 거기에 있는 내 땅에 있는 그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는 그렇게 협상해서 치료를 내라고 하면은 자기가 치료를 낸 걸 하다 보니까 그때 그 건물 주인이 좀 싸게끔 내가 줄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하고 협상에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그 사람이 그거를 허가를 취소시키고 건물 땅을 허물어 버리면 처음부터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죠. 농지라 그러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죠. 근데 먼저 허가 받은 사람 거를 넘겨받으면은 먼저 사람이 농지 전용 부담금 냈으니까 나는 농지 전용 부담금 안 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비는 빼놓고 어차피 나로서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는 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하게끔 되면 그 사람에게 오케이 내가 3천만 원 줄 테니까 네 허가권 나를 넘겨줘라 하게끔 되면 자기는 농지 전용 부담금 낸 거 또는 산지 전용 부담금 낸 거는 정도 건질 수 있으면 우리는 그런 정도로 해서 합의를 보고 허가권을 사오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수경매에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건물 매각지에 토지만 매각했을 때에 땅은 내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권한이 없는 것을 건물 주인에게 내 땅을 팔아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땅 주인이 건축 허가권을 사와서 내가 건물을 마저 준공을 하든지 허가권을 내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허가권과 땅을 그대로 제3자한테다가 매도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점유와 사용하는 권한을 내가 사야 돈을 줬으면 나한테 와야 되는데 건물 매각지에 토지만 매각하게끔 되면 건물은 사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땅에 대한 사용의 권한이 나한테 오질 않는데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이 어떻게 한다?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떨어져서 내가 협상을 해서 금액이 얼마 들어갈 건가지를 보고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다시 정상 가격에서 금매 가격, 정상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은
9천만 원 정도에 내가 매도를 하게끔 되는데 나는 49%까지 떨어져서 5,100만 원 주고 사서 거기에 건물을 받는 것을 내가 뭐 1,000만 원을 들어서 6,500원을 주고 샀다가 제3자에게 9천만 원에 팔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팔고 나오라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가서 또 질러서 받더라고. 그러면 낙찰 받았으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질러서 받았으면 또 허권 사야죠. 그 돈 다 들어가야죠. 그러구나. 남는 게 없다느니. 그러니까 낙찰을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토지의 사용 권한이 없는 것을 가격이 싸서 그 사용 권한의 권한을 내가 찾아오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갈 걸 예산을 해서 그 총 금액과 팔 수 있는 금액을 예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야 되고 그 입찰 가격에 들어갔다가 내가 낙찰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점유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둘째는 뭐냐면 공유 부동산입니다. 내가 5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고 내가 점유해요 못해요? 돈만 내놨죠. 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점유하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분을 산 그 부동산에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점유와 사용하는 권한을 나에게 가져올 수는 없지만은 민법에 의해서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보면 민법 재범은 269조 지분을 샀을 때 분할의 방법입니다. 분할의 방법은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현물 분할을 할 수 없을 때는 합의를 해서 분할을 해야 되는데 합의해서 분할이 안 될 경우에는 다 팔아서 돈으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경매에 나와 있거든요. 자, 아파트 5분의 1 지분을 샀거든요. 안방 가져요, 주방 가져요? 안방 가질래, 주방 가질래? 아니면 화장실 가질래? 화장실만 갖고 있으면 화장실 못 가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5분의 1 지분 갖고 화장실 내꺼 하면 되잖아. 원래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이렇게 아파트나 이렇게 주택인 경우는 현물 분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뭐 한다? 다 팔아서 나누게끔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 주인이 아닌데도 사실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죠. 근데 5분의 1을 나한테 뺏기면서 내가 그 주인 노릇을 하고 점유하고 사용한 거를 나한테는 갖고 올 수가 없지만은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주인 노릇을 못하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 노릇을 못하게끔 만들었을 때에 그 주인이 경제적인 손실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내 지분을 사겠다 할 수 있으면 사는 것이 더 그 사람이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만 우리가 지분 경매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가 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가장 중요한 지분에서 가장 핵심인 게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못하게끔 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손실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 내 지분을 다시 사는 방법이다. 근데 내 지분을 감정 가격이 5천만 원인데 1억 달러. 그럼 사람이 성질나서 안 사요. 아니 내가 뭐 그냥 안 해도 좋지. 예전에 진짜로 내가 봤습니다. 제주도에 땅만 사갖고 건물 주인에게 철거하고 나가라, 치료 내놔라 소송을 냈더니 그래? 거기가 그 운물이 있어가지고 운물로 해서 허가가 났었는데
그 다음에 법이 바뀌어갖고 거기 수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우물로는 허가 못 내주게끔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허가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서 그대로 그 우물을 쓰면서 건물을 질 수가 있었는데 뭐 건물 주인에게 내가 건물 허물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나 얼마밖에 그 건물을 못 줘 그랬더니 건물 주인이 승진이 나고 건물을 허물어 버렸어. 그랬더니 물이 없어서 그 허가가 안 나. 그것이 견면으로 나왔더라고. 이상하다. 내가 가서 봤더니 로드 위에 보니까 건물이 있었는데 가서 봤더니 없어졌더라고. 어떻게 됐나 봤더니 먼저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다퉈갖고 승진하니까 건물 주인이 허물어 버렸어.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땅도 못 짓는 거지. 건물 못 짓고 건물 주인은 건물 주인들을 다 허물어 버렸어. 그 사람도 손해보고 땅 주인도 손해보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게끔 되면 야 나도 못 벌어지고 너도 망해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5천만 원 감정가는 1억 주지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경우에 5천짜리가 반으로 떨어져서 얼마 주고 2,600에 떨어진 거를 3천 주고 샀다 이런 얘기야. 3천 주고 사서 야 내 집은 다시 사라. 그 얼마에? 감정가 5천인데 4,500만 원만 줘. 그럼 감정보다 싸게 산다. 알았어 그 정도는 줄게. 하고 팔고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가장 지분 경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구고 내가 법을 이용해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박탈했을 때 경제적인 능력으로 내 지분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는 내 지분을 사지 않았을 때 경제적으로 손해를 얼만큼 보낼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한 후에 지분 경매에 입찰하는 겁니다.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를 낙찰을 받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도 내 지분을 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내가 5분의 1 지분을 산 거를 가지고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공인중개사한테다 내놓으면 안 팔아주죠. 할 수 없이 다시 또 경매로 팔아야 되는 겁니다. 실전 사례에 지분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경매로 팔은 경우에는 거의 마진이 없고 낙찰을 받아서 다시 팔 때까지 2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투자금이 묶이는 거예요. 즉 이 얘기만 하면 지분 경매는 권리 분석만 잘하면은 잔금을 내지 않고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은 2년이 걸리면서 수익은 한 개도 못 올릴 수 있는 이런 다시 말하면 지분 경매는 쪽박과 대박이 같은 바구니 안에 있다는 겁니다.